새벽 5시 목공소에서 울려 퍼지는 전기톱 소리가 수연의 하루를 깨웠다. 어릴 적부터 익숙한 소리였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금도 여전히 그 소리는 집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수연아, 일어났냐? 아버지 장호진의 굵직한 목소리가 작업실에서 들려왔다.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있는 목소리였다. 수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을 내려다봤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답게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솜씨는 예술가 같았다. 12살 때였다. 수연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 대해 물었던 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대패를 잠시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엄마는 멀리 있어.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해줄게. 그날 이후로도 수연은 몇 번 더 물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멀리 있다는 것. 죽었다는 말도 떠났다는 말도 아닌 그저 멀리 있다는 애매한 표현이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더 깊이 파고들면 안 될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했다. 목공소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드는 곳이어서 대량 생산은 하지 않았지만 장호진의 손끝에서 나오는 가구들은 하나하나가 작품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는 솜씨였다. 이 나무 좀 봐라. 결이 얼마나 고운지. 아버지는 늘 나무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자르고 나무가 원하는 방향으로 깎아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수연도 자연스럽게 나무의 향기와 질감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수연의 꿈은 달랐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한 편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어느 탐사보도 기자가 권력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내용이었는데 그 기자의 집념과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빠,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기자? 아버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당연히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목공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터였다. 네. 진실을 밝혀내는 기자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손에 든 연필로 나무에 선을 그으며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빠는 언제나 응원한다. 그날 밤 수연은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수연을 깨웠다. 대학 4년간 아버지는 묵묵히 등록금을 대주었다. 목공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연이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며 말렸다. 아빠, 제가 돈을 벌어서. 아니다. 내일은 공부하는 거야. 기자가 되려면 많이 알아야 하잖아. 그런 아버지의 희생 위에서 수연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성적도 우수했고 학보사에서 기자 활동도 열심히 했다. 특히 대학 내 비리를 파헤친 기사로 상까지 받았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수연은 작업실 한 구석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평소에는 공구들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액자를 비췄다. 액자 안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아래쪽에 진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딘가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 아빠, 이 사진은 뭐예요? 수연이 액자를 가리키자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는 이내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움일까, 후회일까?
수연은 더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만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연아, 합격이다. 아버지가 손에 든 합격 통지서를 흔들며 소리쳤다. MBC 신입 기자 공채에 최종 합격한 것이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연은 해냈다. 정말이에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MBC 2024년 신입 기자 공채 합격자 마이너스 이수현.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함께 소주를 마셨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어.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나무를 만지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 아빠가 키워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 재능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를 닮은 거야.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술잔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그리고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으니까. 첫 출근일은 3월 2일이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수연의 정장을 다림질해 주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만큼은 최고였다. 가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기자가 되어라. 아버지의 당부는 간단했지만 무겁게 다가왔다. 특히 진실을 지키는 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목공소 앞에서 택시를 타며 수연은 뒤돌아봤다.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느껴졌다. MBC 여의도 사옥은 생각보다 더 컸다.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꿈꿔왔던 기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건물 어딘가에서 진서라는 이름의 여성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인물이라는 것을. 액자 속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숨겨진 과거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목공소에서 자란 소년이 진실을 찾는 기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 첫걸음이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 MBC 신입사원 연수는 생각보다 빡빡했다. 일주일간 방송 시스템, 기자, 윤리, 취재 기법 등을 배우는 동안 수연은 하루하루가 꿈 같았다. 같은 기수로 들어온 동료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수연 씨, 학보사에서 대학 비리 파헤친 그 기사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김민석이 말을 걸어왔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반듯한 외모에 말하는 것도 조리 있어서 앞으로 앵커를 지망한다고 했다. 과찬이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파본 것뿐인데요. 겸손하시네요. 요즘 그런 탐사정신 가진 기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연수 기간 동안 수연은 여러 선배 기자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치부 이현우 기자의 강의였다. 기자라는 직업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이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현우 기자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굵직한 정치 스캔들들을 여러 차례 특종으로 터뜨린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돼요. 기자는 판사가 아니니까요. 그 말이 수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진실을 지키는 기자가 되어라고. 연수 마지막 날 각자 담당 부서가 발표되었다.
수연은 사회부에 배정되었다. 사회부는 사건 사고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의 이슈들을 다루는 곳이었다. 신입 기자가 기본기를 쌓기에는 가장 좋은 부서라고 했다. 사회부 배정받으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까지 12층으로 올라오세요. 인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수연은 다른 동기들과 함께 사회부로 향했다. 12층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긴장했다. 이제 정말 현직 기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사회부 사무실은 생각보다 어수선했다. 기자들이 전화를 받으며 빠르게 메모를 하고, 누군가는 뛰어가듯 사무실을 나서고, 또 누군가는 컴퓨터 앞에서 빠르게 기사를 쓰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뉴스의 현장이었다. 신입들 왔구나. 덩치 큰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사회부 차장 박성민이었다. 얼굴은 무서워 보였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다. 일단 앉아. 오리엔테이션부터 하자. 사회부에는 수연을 포함해서 신입 기자 3명이 배정되었다. 김민석과 또 다른 여성 기자 1명이었다. 우선 한 달 동안은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배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담당 분야를 정할 거야. 박성민 차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사회부의 업무 분장, 취재원 관리, 기사 작성 요령 등등. 머리에 넣어야 할 정보가 산더미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담당 PD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방송 뉴스는 기자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PD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만드는 거니까. PD, 프로듀서. 수연도 대학에서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함께 일해본 적은 없었다. 궁금했다. 어떤 사람들일까? 오후 3시 사회부 기자들과 PD들이 함께하는 정기회의가 있었다. 수연은 다른 신입들과 함께 회의실 뒤쪽에 앉았다. 오늘 주요 이슈부터 정리하자. 박성민 차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국정감사 관련 이슈, 부동산 정책 변화, 사회적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연은 열심히 메모를 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신규 기획물을 준비할 예정인데.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죄송해요. 회의 시간을 착각했네요. 늦은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정장에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지적이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액자 속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그 여성이었다. 진서라고 적혀있던 그 사진의 주인공. 아, 백진서 PD님 오셨네요. 자리 여기 있어요. 박성민 차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백진서. 그 이름을 직접 듣는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백진서는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다가 잠시 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백진서의 눈에 무언가 흔들리는 기색이 스쳤다고 느꼈다. 하지만 착각이었을 것이다. 백진서는 곧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려 회의에 집중했다. 백 PD님은 탐사보도 전문이시죠? 올해 안에 대형 기획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 이미 준비 중인 게 있어요. 다음 주쯤 1차 기획안 올릴게요. 백진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20년 이상 이 바닥에서 일해온 베테랑의 여유가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고 신입 기자들은 각자 담당 PD와 짝을 이루게 되었다. 수연의 담당은 박종훈 PD였다. 3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수연 씨,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수연의 머리는 온통 백진서 생각뿐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사진 속 그 여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수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하얀데. 박종훈 PD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연은 정신을 차렸다. 아, 네. 괜찮아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첫날이니까 당연하죠.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바로 작업실로 향했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왔냐? 첫날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백진서라는 분을 아세요? 순간 아버지의 연필이 멈췄다. 설계도에 그어지던 선도 삐뚤어졌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확신했다. 역시 아버지는 백진서를 알고 있었다. 오늘 회사에서 만났어요. 백진서 PD님이라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빠, 그분이 혹시 제 어머니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수연아.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건 복잡한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알 필요 없다고요? 제 어머니인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궁금해했던 어머니의 정체를 알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숨기려고 했다. 수연아, 진정해. 앉아서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의자를 가리켰다. 수연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았다. 너희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야. 그때도 지금도. 하지만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그냥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었어. 나는 이런 목공소 아들이고 그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이었지. 아버지의 설명은 여전히 모호했다. 하지만 수연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위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키우신 거예요? 그것도 복잡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언제요? 언제까지 숨기실 거예요? 수연은 답답했다. 평생 궁금해했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백진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회의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과연 그녀는 자신을 알아본 것일까? 다음 날부터 수연은 백진서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사회부에서 가장 경험 많은 PD 중 한 명이었다. 특히 탐사보도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였다. 백 PD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박종훈 PD가 수연에게 말했다. 90년대부터 이 바닥에서 일하셨는데 그때 사회 고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정말 용감한 분이죠. 어떤 프로그램들요?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정치 비리까지. 권력에 맞서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덕분에 압력도 많이 받으셨지만 수연은 점점 더 궁금해졌다. 과연 백진서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자신과는 어떤 관계일까? 며칠 후 기회가 왔다. 백진서가 진행하는 기획회의에 수연도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번 기획은 건설업계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백진서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발주 과정에서의 특혜입니다. 특정 업체가 어떻게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느껴졌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던 중 수연은 용기를 내어 백진서에게 다가갔다. PD님, 안녕하세요. 신입 기자 이수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백진서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하지만 수연은 다시 한번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동요를 느꼈다. 혹시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진서는 잠시 멈칫했다.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피디님 얼굴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진서는 몇 초간 수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착각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수연은 확신했다. 백진서도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다시 아버지에게 따졌다. 아빠, 정말로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겠다. 내일. 아니, 주말에 시간 내자. 너한테 모든 걸 이야기해 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알 권리가 있지. 수연은 마침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백진서는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아버지는 목공소 문을 닫고 수연과 마주 앉았다. 평소에는 절대 쉬지 않던 토요일 오후였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두 잔과 함께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상자 안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게 들어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25년간 혼자 짊어져온 비밀을 털어놓기로 한 결심의 무게가 느껴졌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몇 가지 소품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젊은 아버지와 백진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때가 1999년이었나. 너희 어머니랑 처음 만났을 때야. 첫 번째 사진은 대학 캠퍼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것이었다. 23세 장호진과 22살의 백진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둘 다 너무나 젊고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똑똑했어. 너처럼. 그때도 기자가 되고 싶어 했지. 사회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이었거든.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25년 전 그때를 떠올리는 듯 했다. 나는 목공예과 야간부 학생이었어. 낮에는 아버지 일 도와주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그런 내가 그런 똑똑한 여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두 번째 사진은 작은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다. 백진서가 장호진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한 모습이었다. 처음 만난 건 도서관이었어. 내가 목공 관련 책을 보고 있는데 진서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지. 혹시 가구 디자인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아버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부터 자주 만나게 됐어. 진서는 기자가 되고 싶어 했고 나는 좋은 가구를 만들고 싶어 했지. 서로 다른 꿈이었지만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 세 번째 사진에는 백진서가 작은 목공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아마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 같았다. 저 작품 아직도 가지고 계실까요? 모르겠어. 아마 버렸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다. 그럼 저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왜? 2000년 3월에 태어났어. 우리가 사귄 지 6개월 만에 진서가 임신했다고 했지. 수연은 계산해봤다. 자신의 생일이 2000년 3월 15일이었으니 맞았다. 처음엔 정말 기뻤어. 진서도 그랬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지. 가난해도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네 번째 사진은 백진서가 배가 부른 모습으로 찍은 것이었다. 행복한 예비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나 봐요. 응. 진서의 아버지가 반대했어.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진서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어. 명문가 출신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이었지. 그런 집안에서 볼 때 나는 그냥 목공소 아들이었거든. 다섯 번째 사진은 찢어진 채로 붙여놓은 것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백진서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진서 아버지가 우리 만나는 걸 알고는 정말 화를 내셨어. 우리 딸이 그런 애와 결혼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반대하셨으면 진서도 처음엔 끝까지 버텼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진서 아버지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어. 진서를 집에 가둬두고 나한테는 접근 금지를 시켰지. 심지어 사람까지 보내서 협박을 했어. 6번째 사진은 아버지 혼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갓 태어난 수연을 안고 있는 장호진의 표정은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래도 내가 태어날 때까지는 진서가 버텼어.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한 달 후에 뭐가 있었어요? 진서 아버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어. 나한테 돈을 주면서 진서와 너를 포기하라고 했지. 아버지는 상자에서 오래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액수가 적힌 부분은 찢어져 있었다. 얼마였는데요? 5천만 원이었어. 그때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지. 목공소 10년치 수입이었거든.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거절했지.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다고 했어. 7번째 사진은 백진서가 수연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보는 백진서의 표정이 처절해 보였다. 하지만 진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 더 큰 압박을 가해왔지. 내가 다니던 직장에도 연락해서 나를 해고시켰고, 심지어 진서한테도 압박을 가했어. 어머니한테 어떤 압박을요? 내가 그 남자와 계속 함께 있으면 그 남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했대.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고발장, 법원 서류들이었다. 갑자기 내가 사기를 쳤다는 고발이 들어왔어. 물론 거짓이었지만 수사를 받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 그런 일이 진서가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어. 내가 돌이 되기 전이었지. 8번째 사진은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그때 진서가 울면서 말했어. 호진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수연이는 내가 키워줘. 내가 너희 옆에 있으면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신 거예요? 떠난 게 아니야. 쫓겨난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진서 아버지가 진서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버렸어. 강제로. 그리고 나한테는 다시는 내 딸을 찾지 말라고 경고했지. 마지막 사진은 공항에서 찍은 것 같았다. 백진서가 수연을 한 번 더 안아보는 모습이었다. 이별의 순간이었다. 그게 너희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야. 내가 돌반이었을 때. 수연은 울컥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다니. 그럼 어머니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어. 유학 끝나고도 돌아오지 못했지. 진서 아버지가 돌아오면 그 남자와 아이한테 더 큰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거든. 그럼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5년 전쯤인가. 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어. 수연은 계산해봤다. 5년 전이면 자신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그럼 어머니가 MBC에서 일하시는 것도 그때부터인 것 같아.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와서 바로 PD로 들어갔지. 상자에는 마지막으로 편지 몇 장이 있었다. 백진서가 미국에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이 편지들은 가끔씩 몰래 보내왔어. 내 소식이 궁금하다고, 잘 자라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수연은 편지 중 하나를 펼쳐봤다. 호진아, 수연이는 잘 자라고 있니? 사진을 보내줘서 고마워. 정말 많이 컸구나. 내가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수연이를 잘 부탁해. 편지를 읽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가끔씩. 내가 졸업할 때 생일날, 특별한 날이면. 그럼 어머니는 저를 계속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당연하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을 거야. 수연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복잡한 기분이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웠기도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을까요? 아마 알아봤을 거야. 네가 많이 닮았거든. 어릴 때 모습 그대로야. 그럼 어머니도 지금 혼란스러우시겠네요. 그럴 거야. 갑자기 어른이 된 아들을 만나게 된 거니까. 월요일 출근길,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백진서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백진서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자꾸 따라갔다. 점심시간에 박종훈 PD가 말을 걸어왔다. 수연 씨, 요즘 백 PD님을 자주 보시는 것 같던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선배님이시니까. 하하, 백 PD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탐사보도의 달인이죠.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파헤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때 마침 백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다. 이수연 기자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백진서가 수연을 불렀다.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네, 있습니다. 제 자리로 잠시 와주세요. 백진서의 자리는 사무실 한쪽 모서리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어서 대화하기에는 적당했다. 앉으세요. 수연이 의자에 앉자 백진서도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혹시 장호진 씨를 아세요? 백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깜짝 놀랐다. 역시 백진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네, 제 아버지예요. 백진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예상했던 답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던 모양이다. 그럼 당신이 수연이?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25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백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금세 참고 주변을 살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혹시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그럼 6시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날 오후 수연은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드디어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그리고 앞으로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저녁 6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한 수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던 백진서를 발견했다. 25년 만에 모자 상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노조원들에게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되었다. 화면에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백진서는 용감하게 그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이 정도의 물리력 사용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여성 노조원들에게까지.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다. 누군가 백진서를 막는 것 같았다. 촬영 중단하세요. 여기는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경찰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는 언론입니다. 취재할 권리가. 백진서의 항변이 들렸지만 곧 화면이 꺼졌다. 테이프는 여기서 끝났다. 수연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말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다음 날 수연은 백진서를 따로 만났다. 엄마, 어제 1995년 노조 사건 테이프를 봤어요. 백진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디서? 그걸 봤다고? 회사 자료실에 있었어요.
미방송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백진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말 용감하게 취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방송이 안 됐을까요? 수연아, 그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신입인데 그런 큰 사건을 혼자 취재하고. 백진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테이프를 봤다면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봤겠지? 네,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결국 포기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백진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방송 하루 전에 위에서 호출이 왔어. 이 프로그램은 내보낼 수 없다고 했지. 왜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야. 그리고 백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다. 협박도 있었어. 내가 계속 이 일을 추진하면 기자 생활을 못할 것이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나는 겁이 났어. 신입이었고 아직 너를 임신한 상태였거든. 수연은 놀랐다.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위험한 취재를 했다는 것이. 임신 중이었는데 그런 위험한 현장에 나가셨어요? 기자로서의 사명감 때문이었어. 하지만 결국 내 아버지가 말렸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백진서는 과거를 떠올리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 내가 포기한 게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 있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야. 용기가 부족했던 거야. 그 후로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어.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수연은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용감해 보였던 어머니에게도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그래서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맞아. 그때의 죄책감을 갚기 위해서. 그럼 이제는 그만 자책하세요. 엄마는 충분히 좋은 기자예요. 백진서는 수연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 며칠 후 수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5년 노조 사건의 배후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던 중 당시 사건을 은폐하는데 개입한 인물들의 명단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현재 정치계 거물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 지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인데.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그때 수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25년 전에 못다한 그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다. 만약 이 일을 추진한다면 어머니와 자신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고민이 있었다. 어머니가 25년간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를 자신이 다시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수연은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아들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날 밤 수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1995년에 엄마가 노조 사건 취재했을 때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고 있었지. 그때 진서가 정말 힘들어했거든. 왜 말리셨어요? 너를 임신한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어. 아버지로서 당연히 걱정됐지. 그럼 지금이라도 그 사건을 다시 취재하면 어떨까요? 왜 갑자기? 엄마가 그때 못다한 일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수연아, 그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봐.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잖아요. 그래, 너 말이 맞아. 하지만 네 어머니와 충분히 상의해봐.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다음 날 수연은 백진서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엄마,
1995년 사건을 다시 취재해보면 어떨까요? 백진서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25년 전에 못다한 그 일을 지금이라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수연아, 그건 저도 기자예요. 그리고 엄마 아들이기도 하고요. 함께해요. 백진서는 한동안 고민하는 듯 했다.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게 기자의 사명이라고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백진서의 눈에 다시 예전의 열정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정말 함께 할 거야? 네. 엄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모자는 25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도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2주가 흘렀다. 백진서와 수연은 비밀리에 1995년 노조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25년이 지났지만 당시 관련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인터넷과 각종 자료들이 그들의 조사를 도왔다. 이 사람, 지금 국회의원이네요. 수연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시 노조 진압을 지시했던 경찰서장이 현재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기업 회장이 됐고, 백진서가 다른 자료를 보며 덧붙였다. 당시 노조 파업을 요청했던 회사 임원이 지금은 그룹 회장 자리에 올라 있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해. 이들에게는 잃을 게 많거든. 모자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만나 조용히 작업을 진행했다. 회사에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엄마, 이거 봐요. 수연이 발견한 것은 1995년 당시 노조원들의 증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몇 년 전 올라온 글이었다. 95년 노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정말 과도한 진압이 있었어요. 임신한 여성 노조원도 폭행당했고 언론 취재도 방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봐. 기자로서 취재원을 보호하면서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 글 작성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며칠 후 놀랍게도 답장이 왔다. 저는 김명수라고 합니다. 95년 당시 노조 간부였어요. 그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싶지만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과 백진서는 김명수를 만나기로 했다. 조용한 교회의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반갑습니다. 김명수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악수를 청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김명수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경찰의 과도한 진압이 있었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특히 임신한 여성 동료가 경찰의 폭행으로 유산할 뻔했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백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25년 전 자신도 임신 상태에서 그 현장을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MBC에서 취재를 나왔는데 그 기자분이 정말 용감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촬영하려고 했거든요. 김명수가 백진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그때 그 기자분이 이분인가요? 백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오,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선생님 덕분에 우리 상황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비록 방송은 안 됐지만요. 김명수는 백진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왜 그때 방송이 안 됐을까요? 위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백진서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김명수의 간절한 부탁에 백진서와 수연은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방송으로 만들려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과연 승인이 날지 의문이었다. 다음 날 백진서는 용기를 내어 박성민 차장에게 기획안을 제출했다. 95년 노조 사건 재조명 특집이요? 박성민 차장이 기획안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네. 당시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요. 현재 권력자들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박성민 차장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다. 일단 윗선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상대로 며칠 후 답변이 왔다. 기획이 거부된 것이었다. 역시나 안 되네요. 백진서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수연은 고민에 빠졌다. 회사 차원에서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이 진실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 그때 수연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최근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개인 미디어가 주목받고 있었다. 거기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엄마, 개인 채널로 해보면 어떨까요? 개인 채널? 유튜브나 팟캐스트요. 회사 이름을 걸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백진서는 잠시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그래도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연의 말에 백진서는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함께 할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네. 엄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고? 엄마와 함께 그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어요. 개인 채널로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다. 위험하지 않겠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네가 결정한 일이라면 아빠는 응원한다. 다만 조심해라. 네, 고마워요, 아빠. 그 후 일주일 동안 모자는 열심히 준비했다. 김명수와 다른 당사자들의 증언을 녹화하고 당시 자료들을 정리했다. 25년 전의 미방송 테이프도 포함시켰다. 제목은 뭘로 할까요? 25년 후의 진실은 어떨까? 좋아요. 드디어 업로드 날이 왔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백진서에게 물었다. 정말 올릴까요? 올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백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올려. 25년을 숨겨왔는데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해.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제목은 25년 후에 진실 마이너스 1995년 노조 사건 재조명이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천천히 올랐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론들도 이 영상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MBC 기자 모녀가 25년 전 사건 재조명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압력도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백진서와 수연을 호출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본부장이 화를 내며 물었다. 개인 자격으로 한 일입니다. 백진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개인 자격이라고 해도 회사 소속 직원 아닙니까? 이런 민감한 사안을 진실을 알리는 것이 기자의 본분입니다. 수연이 끼어들었다. 본분? 회사 방침을 무시하고 회사가 진실을 숨기라고 한다면 그 방침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수연 기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본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백진서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도운 것뿐이에요. 책임?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사표를 내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수연도 깜짝 놀랐다. 엄마, 괜찮아. 내 선택이야. 백진서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사표를 꺼냈다. 25년 전에 못다한 일을 이제야 마무리했습니다.
기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백진서의 퇴사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다. 하지만 여론은 오히려 그녀를 지지하는 쪽이었다. 용기 있는 기자, 진실을 위해 직장을 포기한 사람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른 방송사에서 백진서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JTBC에서 모셔가고 싶다고 하네요. 수연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고마운 일이지. 엄마, 정말 대단해요. 신념을 지킨 거잖아요. 백진서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있어서 가능했어.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한 달 후, 백진서는 JTBC의 탐사보도 전문 PD로 이직했다. 더 큰 무대에서 더 자유롭게 진실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수연은 MBC에 남았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수연 씨, 정말 용감했어요. 김민석이 다가와서 말했다. 그런가요?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용기. 수연은 뿌듯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6개월 후 수연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 25년 후에 진실 영상이 한국기자협회 탐사보도 상을 받게 된 것이었다. 시상식 날 수연과 백진서는 나란히 무대에 올랐다. 이 상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25년 전 진실을 기록했던 백진서 PD님, 그리고 용기를 내어 증언해주신 김명수님과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백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연이 백진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2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엄마와 함께 받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객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모자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수연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요? 나한테 용기를 줘서. 그리고 진짜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줘서. 엄마도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되는 법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25년간의 빈 공간이 이제야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목공소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장호진, 백진서, 수연.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다. 호진아, 고마워. 수연이를 잘 키워줘서. 백진서가 장호진에게 말했다. 나도 고마워. 네가 돌아와줘서.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우리 가족. 수연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수연은 해외 특파원으로 선발되었다. 프랑스 파리 지국으로 파견되는 것이었다. 정말 가는 거야? 백진서가 아쉬워하며 물었다. 네. 더 넓은 세상에서 진실을 찾고 싶어요. 그래, 내 꿈을 펼쳐봐. 출국 전날, 가족들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자주 연락해라. 아버지가 수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당연하죠. 이제 진짜 가족인데. 파리에서도 좋은 기사 써. 엄마처럼. 백진서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기자가 될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파리의 하늘 아래 수연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 이수연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핸드폰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다. 수연아, 네가 있어서 나도 진짜 기자가 될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25년간 찾아 헤맸던 것들이 이제야 모두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목공소에서 자란 소년이 진실을 찾는 기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 끝에는 가족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었다.